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그 배경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인데요.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 주가가 상당히 높다, 과열 경고를 내놓으면서 증시는 약세권에서 흐름을 마쳤습니다. 또한 테슬라와 엔비디아 쌍끌이 매수세가 보였던 이 종목들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비단 파월 의장의 발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AI에 너무 과도한 투자가 현재 집행되고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현재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라면서 다시 한번 AI 산업 전반의 이 버블론, 그러니까 너무 투자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자세한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켓 시그널 출발합니다. 이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나스닥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다우존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나스닥은 약 1%대 하락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장중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아마존 역시 꽤나 깊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투심이 악화된 가운데 S&P 500 역시 0.5% 내리면서 이 지난주까지의 신고가 랠리 단 하루 만에 뒤집혀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이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했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 반경이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 미국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을 이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주가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때문에 기술주들 위주로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기준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내린다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엔비디아도 밤사이에 약 3%에서 4%에 달하는 약세 보였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화웨이 소식이 엔비디아를 흔들었습니다. 이 화웨이가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죠. 이 엔비디아를 추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확실히 개별 칩 성능이 자신들이 모자라다는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물량 공세 그리고 네트워킹 기술, 거기에 더해서 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 계획을 발표했고요. 아직까지는 이 화웨이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 차세대 칩의 성능의 약 5%에서 6%에 불과합니다. 또 수율 문제로 아직까지는 이 대량 생산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월가의 중론이지만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상당히 밤사이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 CEO 마크 주커버그의 발언에 의해서 다시 한번 AI 고평가, 그러니까 AI 수익화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오늘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개장 전에 이 9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친 합성 PMI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S&P 글로벌의 PMI였는데요.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을 뿐더러 전월 대비해서도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이 확장과 수축을 가늠짓는 기준선인 50은 넘어섰지만 그래도 이 팔리지 않는 재고가 이 제조업 쪽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 세부 항목 쪽에서도 불안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자금의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했지만요. 모든 업종이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이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크게 빨간불이 켜졌고요. 엔비디아가 결과적으로 2.8%대, 아마존이 3%대 급락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메타도 1.28%, 테슬라도 약 2%에 달하는 이 굉장히 강한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이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이 실제로 밤사이에 다시 한번 중소형주들 쪽에 이 베팅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월가의 이런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나왔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빅테크들 관련해서 쏠림이 현재 너무 과도해지고 있다 보니 약간의 이런 고점론이 등장하더라도 바로 자금이 이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하는 순환매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특징주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낙폭이 가장 컸던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대 하락세 보였는데 두 가지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소송 배심원 재판이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요. 약 4주간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관련 이슈를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아마존이 고객을 기만해서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하게 만들고 또 이걸 해지하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그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서 고객을 기만했다. 이런 혐의를 현재 아마존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그런 FTC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영국의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 UK 프레시 매장을 폐쇄한다는 소식까지 여러 가지 악재와 더불어서 빅테크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 겹치면서 아마존은 약 3%대 급락 보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는 2.8% 하락했습니다. 이 화웨이가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이 다만 당장으로 봤을 때에는 엔비디아에게 대적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정부 지원을 등에 업었고요. 무엇보다도 강력한 이런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고객사들이 탄탄하게 현재 받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경계감과 더불어서 또 이 엔비디아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을 비롯해서 아직까지는 이 병목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 이걸 뒷받침해줄 만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비판까지 밤사이에 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밤사이에 약한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메타는 약 1.28%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다시 한번 메타의 주가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추가적으로 M7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약 2%대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우선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에서 그동안 테슬라가 사용해왔었던 이 로보택시 서비스라는 단어가 상당히 고객들을 오도할 수 있다, 약간 과장되어 있다라면서 시정을 요구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지난 7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곧 로보택시를 운영할 것처럼 발표를 했었죠. 그 당시에 시장이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이 실제로는 필요한 규제 허가조차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문제가 됐었고요. 이 테슬라의 원 계획은 초청받은 승객에게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제공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서비스였다는 게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슬라 굉장히 강한 이런 의구심이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약 2%대 하락 보였고요. 구글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21%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미국 법무부가요, 구글의 온라인 광고 독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법무부가 구글이 광고 서버, 이 거래소 ADX를 이른바 이 광고 서버에 끼워 팔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구글 역시 피해갈 수가 없었던 매도세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약 1%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밤사이에 이 새로운 칩 냉각 기술인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기술을 시험 중이라는 그런 신기술 소식까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인프라 전체에 워낙 이런 의구심, 회의론이 강해지다 보니 이 역시 호재로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다음 개별주 이슈 살펴보시죠.
다음은 양자 컴퓨팅 종목들은 제법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아이온큐 측에서 이 양자 네트워크의 마일스톤이 될 만한 기술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온큐가 4%, 리게티 컴퓨팅이 약 10%, D-웨이브 퀀텀도 7%가량 강세 보였습니다. 이 기존의 광섬유 인프라를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기술적 성과를 공개한 건데 양자 컴퓨터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이 가시광선 파장의 광자를 장거리 전송에도 굉장히 적합한 이 통신용 파장으로 변환하는 시연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 가지고 움직였었던 이 하위 테마 바로 양자 컴퓨팅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팔란티어와 레드와이어 이 방산 쪽도 개별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팔란티어가 1.8% 굉장히 오늘 덩치가 큰 종목치고는 견조한 상승 보였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 미국 재무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장 막판에는 보잉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팔란티어 주가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목표가 상향 소식도 잇따랐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레드와이어 자회사로 이 엣지 어토노미라는 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드론 회사입니다. 이 엣지 어토노미가 우크라군에 드론을 인도했다는 소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13%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에 추가로 펭귄이라는 드론을 인도했는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찰과 감시 또 표적을 획득하는 등 이 상당히 중요한 군사 임무에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개별주 이슈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2% 가까이 올라섰는데요. 63달러 선 막 넘어섰습니다. 이 이라크 연방정부가 이 쿠르드 자치정부 그리고 함께 연방정부가 터키 경유 석유관에 이 원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가 잠깐 올라가는 듯하게 보였는데요. 이 합의가 오늘 이 내각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하루 23만 배럴의 공급이 시장에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다시 한번 미국의 매크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에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WTI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은 2.58원, 뭐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1,39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0.46%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최근 발생했었던 15억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 사태, 블룸버그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얕은 유동성을 지목했습니다. 한마디로 빚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데 시장에 여윳돈이 적어서 버티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특히 이번 금요일입니다. 또 대규모 옵션 만기가 약 230억 달러 규모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여전히 되돌림에는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계속해서 출렁이 된 그런 모습 보이다가 밤사이에는 소폭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또 금가격 역시 이게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현재가 기준으로는 약간 눌리는 모습 보여줬었지만 밤사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내년 중반까지 4,000달러, 또 UBS는 같은 기간 동안 3,900달러를 예상하는 등 이 상당히 이 월가에서 바라보는 금값 또 귀금속 가격이 유망합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이어진 매크로 지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 각각 제조업 경기와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죠. 거기에 더해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글로벌 합성 PMI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공통적으로는 이 가장 수축과 확장의 기준선이 되는 50은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확장세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점이
세 가지 지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전월치 대비해서도 둔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장세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세부 항목을 보시자면요. 이 제조업 쪽에서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이어서 서비스업 쪽에서도 이 신규 수주가 3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가라앉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고용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 고용이 7개월 연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긴 했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점에서 고용도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장 시작부터 불안한 매크로 지표로 흔들렸었던 뉴욕 증시 결과적으로는 이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봤습니다. 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오늘은 같이 해주시네요. 오늘은 그나마 타이밍이 안 늦었네요. 저희가 이건 이제 같이 했는데 월가를 제가 항상 좀 늦었거든요. 오늘은 좀 빨리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냥 적당히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조금씩 오는데 좀 낮을 거예요. 예, 많이 오늘 좀 춥지 않으셨나요? 오늘 춥다고요? 네, 저는 많이 추웠는데. 저는 네.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아직은 또 그리고 여름이 저희 여기 시네요. 스튜디오는 시원하잖아요. 네. 지금 밖에 지금 덥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저만 히터가 나와요. 히터가 나온다고요? 네. 공조 지금 중앙 시스템에서 네. 난방을 틀어주셔가지고 네. 예, 지금 숨막혀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르군요. 네. 어쨌든 자, 저희가 이제 수요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거의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주제들 이야기 나눌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주제 먼저 나눠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제가 하려고 했는데 주제는 또 주제를. 네, 파월의 발언인데요. 함께 보시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현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은 현지 시간 23일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연설에서 연준이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며 여러 지표로 볼 때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 안정성 위험이 커진 시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연준은 9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고 뉴욕 증시는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증시는 일제히 하락 전환됐는데요. 파월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목표 모두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업률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파월의 연설에서 핵심 이슈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놓았는데요. 실제로 좀 고평가되어 있나요? 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네.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죠. 지금 글쎄요. 제가 단어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매그니피센트 7의 지금 PR이나 PBR이 절대적인 게 높은 것이 성장성의 가치를 지금 거기다가 밸류에 먹여놓은 곳이라면 네. 지금 그것도 정당화 지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더 올라도 뭐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교과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PER이 그럼 10배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그것도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 예를 들어 PER이 500배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PER과 PBR이 단순히 PER, PBR이 높으면 고평가, PER, PBR이 낮으면 저평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지주회사들 맨날 저평가, 우리나라 주가 이제 오르지만 만년 무슨 뭐 저평가되어 있다. 만년 저평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그 평가인 거죠. 수학 점수를 계속 30점을 받는 애 보고 너는 수학 실력이 저평가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PER, PBR이 높다는 거는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PER, PBR이 낮으면 인기가 없어서 버려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걸로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데 파월이 뭘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척도를 봤을 때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질문을 해서 하지 지금 주식에 대한 얘기는 원래 안 합니다. 파월이 자기는 이 연준은 주식을 위해서 주식 시장이 잘 되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이걸 다 뿌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발악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FRB의 어떤 신성한 이런 부분을 지키는데 마지막 수장이에요. 마치 장판구의 장비 같은 사람이죠. 내년 5월이면 없어지면은 이런 것도 우리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센 발언들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 트루스 소셜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바빠서 그런지 곧 올라올 제가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왔는데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뭐라고 할지 지금 궁금한데 지금 거의 그냥 물론 파월이 트럼프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원래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학자예요. 그냥 그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되풀이했어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연준에는 이중 책무가 있다.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할 뿐이다. 네. 그냥 물가 안정이 안 되면 나는 뭐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고 최대 고용에 문제가 있으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냥 양쪽을 말한 것뿐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만 계속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자가 또 질문을 하필이면 또 이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해버렸네요. 이번에는 안 피하고. 지금 네.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 싸구려 장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장은 아무래도 이런 발언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좀 투심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걱정스러운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 추가 금리에 대한 인하 발언도 없었거든요. 사실 지금 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내 2회 정도로 가장 우세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인하 발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리 인하하겠죠. 이거 지금 이래서 트럼프가 의장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갈아치운다는 표현조차도 웃긴데 이게 FRB 갈아치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미셸 보우만이 지금 의장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주식시장 폭등했습니다. 미셸 보우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금리 인하 타이밍이. 파월이랑 정반대 발언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발언이죠. 네. 미셸 보우만은 공화당 임명했고 지금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원래 마이클 바가 있었는데 그분이 알아서 자진 사퇴하시고 이사직은 유지했죠. 미셸 보우만이 금융감독 부의장으로 앉았잖아요. 그 연방준비은행들 그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그 자리.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지금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입장은 있었으나 금리적인 면에서는 이분은 매파의 수장이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비둘기파로 완전 변신했죠. 그리고 어제 발언이 이 완전히 트럼프가 원하는 발언이었어요.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늦을 수도 있었다. 늦은 걸 수도 됐다. 지금 네, 순간이. 네. 만약에 보우만이 FRB 의장이었으면 그게 대서특필됐겠죠. 헤드라이트로 실렸겠죠. 주식시장은 급등했었고. 네. 근데 지금 파월이 의장이기 때문에 그 발언이 미셸 보우만보다 더 많이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락을 했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파월이 얘기한 거는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자기까지 FRB 의장인 자기까지 외치게 되면은 지금 이 물가 안정이라는 이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을 못 잡으니까 중심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월 의장의 이러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없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준금리를 너무나 공격적으로 내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도 좀 내놓았거든요. 네, 이거 트럼프의 발작 버튼 또 눌렀습니다. 관세 얘기를 꺼내버렸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생긴 게 결국 관세가 더디게 적용되고 있지만 관세 영향이 있다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트럼프가 지금 계속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정책이 밖으로는 관세를 갈취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름다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킨 건데 그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내세울 지적을 해버린 것이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부분, 인플레이션 우려가 결국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부풀어 오르지 않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했어요. 뭐 물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네. 워낙에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실업률 올라가고 지금 그 고용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FIB 의장으로서 해야 될 올빼미 파야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물가 안정 최대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쪽이 나쁘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이쪽이 나쁘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고 내가 금리 가진 카드를 적절하게 소진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시장은 다 거기 주목을 한 거죠. 그냥 물가가 불안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트럼프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도 있겠죠. 네, 연준의 모든 책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그냥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 그 연준의 법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네. 나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 전혀 없이 네. 나는 오로지 지표만 보고 국민들을 위한 판단만 한다. 이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 부각시켜버린 게 트럼프죠. 네. 이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내비친 연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2025년 회계연도 4분기와 연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약 113억 달러로 전분기와 전년 대비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갭 기준 32억 달러, 주당 2.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논갭 기준 순이익은 더 높아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연간 매출은 37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메모리 사업부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성과를 이끌었고 자동차와 인베디드 부문도 마진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매출을 약 125억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총 이익률은 50%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가 이번 호실적을 뒷받침한 핵심 요인인데요. 다만 투자와 비용 증가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변동성은 여전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또 전분기 대비로 모두 크게 증가를 했죠. 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죠? 네, 일단 뭐 오늘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대할 만한 부분이죠.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3강이고 예. 그리고 메모리 3강에서 사실은 뭐 2중 아니면은 1중 1약 중에 중 아니면 약인데 네. 문제는 미국 시장에 있다 보니까 먼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라는 별명이 있는 게 그거예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점유율은 훨씬 더 높지만 마이크론이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먼저 움직이는 선제적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대가 일단 된다. 그리고 네.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최근에 인텔이 밑에서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인텔 일병 구하기에 다 나서면서 인텔도 강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강하고 이건 뭔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이 더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혹은 매그니피센트 7으로 일컬어지는 그 인공지능 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 업체들 위주로 지금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 살아남았지만 인텔이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예전에 약간 레거시라고 불릴 수 있는 삼총사들이죠. 이런 쪽으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레거시 반도체 칩까지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이제 HBM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엔비디아와의 협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이 데이터 센터발 매출이 호조를 보인 것이 포인트거든요. 다른 데 매출이 필요가 없다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게 뭐냐면 저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 그쪽 매출이 안 좋게 나왔다고 주가가 하락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쪽 매출이 아무리 좋아봐야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나쁘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은 전체 실적도 좋았는데 네. 한 부분만 실적이 나빴어요. 근데 거기가 데이터 센터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역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이게 지금 상승의 포인트구나.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결이 좀 증시랑 같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진이 지금 한 45%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 52% 아니었어요? 예. 지금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영업이익률이 52.5가 안 나와요. 삼전 SK 하이닉스는. 네, 클라우드 메모리 사업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성장이 좀 두드러졌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어쨌든 뭐 전슨왕이 뭐 마이크론이든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어느 쪽 한 곳을 두지 않고 다 나와 동반자다.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르다고 하면서 역시 거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죠. HBM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언제든 개발하면 기회가 있다. 삼성전자도 결국 그래서 거기 편입이 된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결국 나중에 불이 붙었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사실 선두를 치고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3강이 HBM이란 것 자체도 사실 D램의 일종입니다. D램을 위로 쌓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D램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재편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3명에서 영원히 해먹을 수 있는 지금 이 구도예요. 결국 HBM에서 서로의 어떤 순차적인 부분만 있을 뿐이지 네. 그게 지금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왜냐면 이 시장이 너무 커지고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진입을 해도 먹을 게 많은 거죠. 네. 젠슨왕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뒤에 있냐, 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지금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 폐장 이후 지금 2%또 상승세를 이어갔고, 자, 지금 그렇다면 실적도 좋았고 하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투자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 같은 이 레거시 미디어 혹은 네. 그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반도체 장비 회사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낙수 효과가 떨어져서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그니피센트 7이 지금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엔비디아나 이런 게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서 불안하시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높다고 하죠. 우리가 산을 너무 높이 올라가면 불안해요. 그래서 산 중턱이라던가 산 이제 입구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조금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수익이 많이 났거나 아니면 뒤늦게 엔비디아 들어가기 두려우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의 이 투자 매수 시점을 놓친 분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자세 들어와도 괜찮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팔란티어입니다. 보잉과 팔란티어가 방위 우주 보안 사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이 보잉의 방위 제조 시설에 적용되는데요. 군용 항공기, 위성, 미사일 등 12개 이상의 주요 생산 라인에서 데이터 분석이 표준화됩니다. 보잉 방위, 우주, 그리고 보안 부문 CEO 스티브 파커는 이 팔란티어는 AI를 활용해 군 운영자에게 중요한 역량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란티어는 기밀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민감한 군사 임무에 AI 전문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팔란티어 국방 책임자 마이크 갤러거는 이번 협력은 생산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팔란티어는 영국 국방부와 최대 1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팔란티어 기술로 전장 표적 식별과 AI 기반 지휘 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영국 방산업체 하딘과 협력해 전장 시뮬레이션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팔란티어의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보잉과 팔란티어의 협력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 부분 이제 군 이 방산업체 분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일단 그 영국과 미국은 이번에 무역 협상도 가장 먼저 체결했듯이 그리고 네. 영국과 미국은 뿌리가 같죠. 결국 미국이 독립을 거기서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국과 미국은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방력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많죠. 이번에 롤스로이스 엔진을 보잉기에 탑재해서 중국에 파는
이런 협업도 보여줬고 결국 팔란티어가 미국 국방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영국 국방부에도 결국 당연히 네. 우리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항상 영국과 미국이 막 톰 크루즈 영화에서 보면 항상 협업을 하고 이런 것들. 네. 영화화된 각본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팔란티어 고담이라는 이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왜 팔란티어가 이렇게 떴을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방부, 공무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나 공무원 이런 집단들. 집단 예를 들어서 대기업. 뭐 스타트업이나 뭐 네이버, 카카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율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그쵸? 네, 딱 이미지가 보수적으로. 네. 이미지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성격도 그렇고 국방부가 너무나 자유롭게 무슨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무슨 옛날에 슈퍼스타 K처럼 다 늘어놓고 야, 한번 경연 펼쳐봐 이래가지고 네. 저기를 선정을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되고 답답하고 뭐 그런 조직이에요. 네네. 그런데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이 지금 전장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다변화되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세요. 네. 옛날에 그런 거 어떻게 상상했어요? 드론이 들어가가지고 막 네. 조그만 드론이 숨어 들어가고 거대한 전투기를 부시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변화를 하려면 팔란티어 같이 이런 좀 이 아메바 같은 생물, 네. 생물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먹혔던 거고 FBI, CIA도 이미 이런 프로그램을 다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떴는데 PER이 595.94가 나왔네요. PBR은 71.74배고요. 오. PBR만 말하면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거 지금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주식 자산이랑 땅이랑 뭐고 싹 다 팔아도 이게 7배란 얘기예요. 네네. 어마어마한 뭐 이걸 보고 고평가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인기가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네. PER 600배, 600년 걸립니다. 네. 이익 회수하려면. 양방향으로 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럼 영국 국방부와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을 좀 확장하는 개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팔란티어에 근데 뭐 이게 사실은 근데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처럼 뭐 여길 뚫었으니까 저기도 이건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건 국방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영국은 워낙에 우방국이라 이걸 네. 가져갔지만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는 안 가겠죠. 그게 네. 예를 들어 라면이나 그런 거랑 다른다는 얘기예요. 라면이나 초코파이는 어때요? 러시아건 중국이건 뭐 그쵸, 그거 모든 공산주의건 사람들이- 상관이 네, 없죠. 근데 이 상관없이. 국방부에 들어가는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제한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PER, PBR이 높아진 이 밸류의 가치도 다 국방부나 이런 데를 뚫은 이 팔란티어의 민간업체의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지만 이 부분에 이 포인트를 맞춰갖고 이만큼 올려준 거거든요. 네. 그 확장성 면에서는 지금 사실 그 국방부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글쎄요, 이 지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를 빼고는 확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전망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어 자 물론 이렇습니다. 자, 뭐 이게 고평가의 입장에서 보고 저평가의 입장에서 봐볼게요. 네, 고평가로 보시는 분은 일단 PER이 600배 수준이고 네. PBR은 71.74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 그 월봉에서 이 지금 RSI가 94.79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저기 욕조에 들어가는데 100도씨 물을 맞추려고 하는데 94.97까지 오른 거예요. 네, 과매수 너무 상당하네요. 뜨겁죠. 네. 지금 식기 전에 들어가면은 지금 화상 입어요. 네. 그런 지금 의미고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말이죠. 이번 연도에 음봉이 나온 달이 3월 달밖에 없어요. 이것도 음봉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음봉이에요. 그러네요. 십자봉은.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월봉에서 양봉이란 뜻은 항상 월의 시가보다 월의 끝날 때 마지막 일에 종가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양봉은 지금 상당한데요. 계속.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본다면은 이 기술적인 RSI 지표도 과열이고 PER, PBR도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높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이격, 이동평균선과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신규 매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인 건 맞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기의 척도기 때문에 인기란 거는 한번 붙은 쪽이 더 계속 가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쪽이 더 부풀어 오릅니다. 네, 이렇게 PER은 많이 더 높이 올랐는데, 오르고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매수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이 네.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PER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주당 순이익 EPS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당 순이익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면 PER은 계속 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기 있는 주식들이 이러거든요. PER이 계속 올라가는데 하는데 못 사는데 거기서 더 가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당 순이익도 빠르게 오르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르게 오르니까. 주가가 분자에 있고 주당 순이익이 분모에 있잖아요. 이 분자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기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신규 매수자들은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초반이나 2024년도 작년 중반에 사신 분이 만약에 100%를 그대로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행복한 고민이죠. 지금 50%를 언제 덜까? 근데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적을 거예요. 중간에 30% 20% 시행을 했을 거예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럽니다. 이게 만약에 억대면 어떻겠어요? 억대일 때랑 1,000만 원일 때랑 100만 원 수준일 때랑 달라요. 100만 원 수준이면 여기서 한 거의 많이 남겨서 지금까지 오신 분이 많겠죠. 네. 근데 억대 수준이라면 많이 남기신 분은 없을 거예요. 네,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렇죠. 신규 매수자들의 지금 관점보다는 보유자들이 어느 정도 덜어내고 어느 정도를 더 보유하고 갈 것인가. 네.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유리한 지금 국면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테슬라입니다. UBS가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치를 크게 상향했습니다. 예상 인도량은 약 47만 5천 대로 월가 컨센서스보다 8%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3%, 직전 분기 대비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UBS는 테슬라가 10월 2일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국에서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효과로 인도량이 크게 늘었고 이번 분기가 2023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위 8개 시장의 인도량이 22% 증가했고 중국은 분기 대비 45%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터키와 한국도 강력한 인도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인도량은 이 생산량을 7% 웃돌아 재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요가 앞당겨져 4분기에는 인도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네, IRA 이 전기차 세액 공제가 이번 달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된 이후에 미국 내 수요가 그대로 유지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대로 유지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데나이브스가 데나이브스가 이 테슬라를 엄청 사랑하죠. 네. 강세론자고. 그러니까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한테 정치적 발언 그만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가 그때 경고했죠. 당신은 미국인입니까? 남아공 출신이죠. 그거 지적했고 또 뭐 지적했어요?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이 얘기를 경고했습니다. 뭐 물론 어저께인가 만나가지고 다시 뭐 화해하는 제스처를 했다 어쨌다고 하지만 지금 만약에 또 정치적인 발언에서 대척점에 서버리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바이든이 시행한 정책을 모두 다 지금 폐지하고 싶은 지금 저 마음이잖아요. 트럼프가. 바이든이 했던 전기차 의무화 법안이라던가 틱톡 금지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되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머스크까지 지금 만약에 대척점에 쓰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더 이상 이전 IRA법이라든가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주겠죠. 맨날 발언도 그렇잖아요. 나는 전기차는 원하지 않는다.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뭐 하이브리드 다양하게 우리 그 미국 고속도로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지필 필요가 없죠. 그거를 우려했기 때문에 데나이브스가 지적했던 것이고 네. 그런 발언이 안 나온다면 이 지금 자율주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갈 수도 있겠죠. 지금 네.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주 한 주에서 이제 50개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걸림돌이 없이 가면 요 전기차 의무화 지금 보조금이 폐지가 돼서 조금 판매량이 줄더라도 시장은 오히려 자율주행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가치에 주목을 해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변수는 그거예요. 앨런 머스크의 돌발 행동. 네, 돌발 행동만 없으면. 그것만 없으면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초점이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히 네. 의무화가 없어지니까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그걸 시장이 인정해버리고 자율주행 쪽이 늘어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히려 밸류를 더 줘서 이 지금 데나이브스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산정하고 있는 $500 일단 돌파하고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500 돌파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5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울산에 수조 원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 관계자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SK그룹이 추진 중인 AI 전용 데이터 센터와 맞먹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금액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입지 조건으로 전력 수급이 원활한 산업단지와 용수 공급이 충분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이미 풍부한 산업 인프라와 항만, 전력망을 갖추고 있어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건립이 확정된다면 울산은 글로벌 핀테크의 AI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한국 중에서도 왜 울산을 건립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을까요? 네, 뭐 앵커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네. 뭐 울산은 아시다시피 지금 평균 소득으로 저기 돈 엄청 많이 버는 도시잖아요. 네. 현대그룹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미 다 기반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뭐 데이터 센터 맨날 발열돼 가지고 이제 처음에 뭐 공랭식으로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수랭식으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바닷물에 담궈버리자. 뭐 그런 것도 그럼 바닷물이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최적의 요지죠. 부울경 하는데 지금 부산하고 울산이 여기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막 부산, 울산이 경쟁을 하는데 서로 유치를 하려고 일단 울산이 한 걸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행보가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런 부분을 다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했죠? 이거 나중에 그럼 이게 땅 장사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업종은 다른데 맥도날드가 햄버거 파는 기업이 아니라 네. 땅 장사를 합니다. 네. 세계 요지의 부동산을 싹 다 샀어요. 네. 이렇게 거기에 되면 이제 맥도날드가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데이터 센터도 똑같아요. 네,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S 차별화 전략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아마존과 또 SK그룹과. 그렇죠. 아마존, SK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제 이 주요 기업이 다 울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공통된 지점이 요지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것이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지금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파일럿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너지? 그러니까 지금 코파일럿을 탑재한 어떤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뭐 이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이 탑재해서 지금 더 그게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백업하는 데이터 센터까지 있는 것이죠. 네. 얘네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업력을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레거시 종목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모바일 혁명도 아니고 그 전에 인터넷 혁명 시대의 주역이에요. 네. 지금 세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아직도 살아남아서 시가총액 2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윈텔 기억하시죠? 윈텔의 시대, 윈도우와 인텔의 시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살아남고 인텔만 저렇게 패족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진 저력이죠, 그런 지금.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가지 이슈들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다양한 월가의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월가 트렌드 상당히 많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월가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도체 풍향계죠. 마이크론이 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회계연도로 치자면 4분기로 해당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시장 예상치대로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그리고 시간의 주가 흐름까지 한눈에 보시죠. 자, 가장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가 실적이 나오자마자 지금 급하게 이 표를 제작을 해봤는데 역시나 이 시장의 예상치대로 이 3분기 실적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각각 46%, 156%가량 올라서면서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이 매출의 경우에는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374억 달러 가까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부문별 매출을 보자면요. 이 부문별 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메모리인데요. 약 매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그런 사업 부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0% 이상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마이크론의 시간의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시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시간의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보자면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약 2.3%가량 현재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보시자면요. 지금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우선은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부에는 열광하는 반응들이 나타났었고요. 살짝은 이 상승폭이 꺾였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그러니까 시장을 살짝 헷갈리게 만든 신호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표로 돌아가시죠. 우선 현재까지로서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클라우드 메모리가 전년 대비해서 213%나 좋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출렁였던 이유는요. 이 사업 부문 중에서 코어 데이터 센터 관련 이 매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약 마이너스 23%가 나왔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성장성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3% 상승했는데 이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업 부문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가이던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가이던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이 26년 그러니까 다음 분기 내년 1분기 가이던스가 매출 조정 기준으로 125억 달러가 나왔고요. 또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조정 기준으로 3.75달러 각각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이 추가적으로 나온 CEO 발언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의 Q&A 주된 내용까지 한번 해보시죠. 우선 이 가장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컨퍼런스 콜 보도록 할 텐데 바로 하단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버 출하 전망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서버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겠죠. 이게 원래는 이 성장률 전망이 한 자릿수였는데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10%대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거기에 다음으로 HBM도 중요할 텐데요. 이 HBM 매출이 새로운 분기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객사는 6곳으로 확대가 되는 등 여전히 HBM 측면에서도 나 아직 죽지 않았다라면서 좋은 신호 보내고 있는 마이크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PC에서 주목할 점은요. 분기와 연간 클라이언트 SSD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역시나 이 솔리드 드라이브 테스트 계속해서 SSD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이번에도 확인이 됐고요. 이번에 막 다시 한번 SSD에 대한 수요 폭발이 뉴스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실적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모바일은 좀 아쉬웠는데요. 이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2025년 스마트폰 출하량 성장률 전망은요. 낮은 한 자릿수대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이걸 회사도 의식을 했는지 모바일용 매니지드 낸드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종전에 밝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추가적으로 Q&A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만한 그런 이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1분기에는 낸드보다는 디램의 비중을 더 무겁게 둘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디램 공급은 타이트하고 낸드는 크게 개선되는 중이다라면서 이어서 낸드 역시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30년까지 HBM, TAM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굉장히 또 놀랄 만한 그런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TAM은 Total Addressable Market,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공략 가능한 전체 시장 규모, 앞으로 공략이 가능한 시장 파이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2030년까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현재 마이크론은 보고 있고요. 이 더욱이 2026년, 바로 내년이죠. 이 내년에 HBM4로 마이크론이 전환할 예정이다라면서 다가오는 HBM4 시장에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다소 아쉬웠었던 코어 데이터 센터 성적을 제외한다면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메모리가 200% 이상 이 전년 대비 상승하는 등 상당히 견조한 실적 보였었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특히나 D램과 낸드에 대해서 또 AI 서버 수요에 대해서 탄탄한 실적이 확인이 됐으니까요. 오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3사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뉴욕 증시에서의 이 AI 서버 관련 수요까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반등 이끌어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론 실적 봤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우진 탁기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인도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SMR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도가 지금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불리는 이 SMR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인도 데이터 시장이 약 100억 달러 규모로 2027년에는 전체 전력 용량이 거의 1.8기가와트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원자력이 아무래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인도에서 이렇게 원자력의 인기가 지금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신문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이 인도의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원자력 SMR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SMR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SMR은 이제 SMR의 S가 스몰입니다. 그 스몰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리 원전, 그 다음에 체코나 이제 UAE 수출한 원전 등은 보통 한 1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 규모가요. 근데 SMR은 한 300메가. 그래서 좀 더 작은 SMR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통상의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보다는 한 3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의 규모에서도 발전을 하려고 하는 원자력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요 원전이 이제 동해와 남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주변으로 좀 물이 필요한 그런 원자로인데 AI의 좀 전력으로 다량의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 부분도 좀 관계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일단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도대체 AI랑 그 전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게 시청하신 분들이 통상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검색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색 결과 받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쪽 용어로 쿼리라고 합니다. 한 쿼리를 날렸을 때 통상의 검색은 0.3Wc의 전기가 필요하고 사용됩니다. 근데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의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10배 되는 3Wc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전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챗GPT를 통해서 엄청난 수혜를 보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기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챗GPT는 이제 텍스트 위주의 챗GPT 넘어서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들 때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도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고 이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챗GPT에 필요한 엔비디아의 고가 칩이 하퍼나 이제 블랙웰, 특히 블랙웰로 넘어가면 이제 칩 하나가 1억 달러에 상응합니다. 1억 달러의 엄청난 인류가 경험을 못한 신천지의 칩을 갖다가 이용하지만 여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한 것이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전기를 공급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전이 제일 막강하고 유력하다. 이런 맥락에서 심지어 인도도 우리가 원전을 해야 된다. SMR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통상의 원전 말고 SMR의 가진 장점이 무엇이냐? 전력 규모가 적다 보니까 원전을 갖다 사용하려면 반드시 냉매, 쿨링 워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좀 전에 주요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모든 원전은 남해안과 동해안을 끼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냉매를 위한 바닷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SMR은 전력 규모가 적다 보니까 굳이 바다가 끼지 않아도 강이라든지 호수를 끼고 있어도 충분히 이제 원전을 갖다가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테네시 강에서 미국 최초로 이제 그 SMR을 하기로 했는데 테네시 강 유역에 짓기로 한 이유도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전기가 필요한 것이 좀 다른 것들보다 좀 민첩하게 설치가 가능한 예.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도하면 IT 강국이고 또 구글의 CEO도 인도인 아닙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그렇죠. 인도인이라고 알고 있고 자, 분명히 이 부분도 이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AI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결국은 SMR을 이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원활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일단 법을 바꿔야 된다. 법이 어떤 법을 바꿔야 되느냐? 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현재 인도의 법으로는 외국계 회사가 인도의 전력 원전에다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투자를 갖다 허용해 준다. 사실 전향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아마 그 에너지나 원전에 투자는 못하도록 돼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자세가 필요할 정도로 인도의 SMR, 원전의 지금 기술적인 후진적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국의 어떤 기술과 자본을 유입을 해야 된다. 그런 당근을 제시해야 된다고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법을 일단 먼저 바꿔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네, 이러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라고 하면 장애물일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네요. 예. 네, 인도 외에도 북유럽의 스웨덴도 지금 SMR에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북유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복지의 천국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늦어질지라도 인간의 삶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국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조차도 최근에 이제 신규 원전 건설에 국가 자체가 32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9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북유럽조차도 사실은 원전이 없으면은 우리가 생성형 AI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국가 인프라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국자가 정책 위반자들이 인식을 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생성형 AI 시대에 처음에 저도 AI가 처음에 왔을 때는 챗GPT를 보면서 놀라웠을 뿐이지만 인프라가 이렇게 많은 전기가 필요한지를 인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를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기가 필요하고 그러면 최고의 그 후보는 원전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원전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전이 굉장히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좀 보면서 예, 예.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1%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63,1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죠. 예, 예.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12월 3일 날, 뭐 이제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계엄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때 21,000원에서 17,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결국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면 탈원전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떨어졌다가 의외로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산업부 장관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사장 임명하면서 이선과 다르다. 이래서 주가가 잘 올라갔다가 제 기억에 이제 지지난주로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가지고 이제 신규 원전 국내에 짓지 않는다면서 주가도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종목은 국내에서 어떤 원전을 짓느냐가 사실 주가 매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원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이슈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 떨어진 시기에 내 주가의 자산의 수익을 갖다 극대화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전에서 정시로 꾸준히 투자하신 것이 향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1년 정도 지날 때 분명하게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예.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글로벌 기사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깜짝 호조가 전망이 나왔네요. 예, 예.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1조 원으로 전망이 예.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지금 전 분기 대비로는 20%가 증가한 수치고 시장 예상치 10조 6천억 원보다도 웃도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증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어저께 기사화했는데 결국은 좀 전에 개요를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고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지난 2분기에도 SK하이닉스가 뭐 10조 원을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 3분기에도 11조 원을 갖다 전망합니다. 근데 4분기에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SK하이닉스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총괄한다면 KB증권의 추정으로는 한 43조, 그보다 또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식으로 SK하이닉스의 어떤 영업이익이 갖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분기당 10조 원 이상이 나온 적 있나? SK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모든 상장사를 통해서 10조 원 이상 나온 적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몇 번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가 삼성전자가 2018년도 3분기에 17조 5천억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당시는 17조 5천억이지만 삼성전자 사업 부분을 다 아시지만은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바일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도 있고 뭐 가전은 뭐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모르게 솔솔하게 영업이익을 갖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3개 사업부를 다 합쳤을 때 17조 5천억인데 SK하이닉스는 사실 반도체만 갖고도 사실은 이번에 11조 원을 돌파했고 이제 4분기를 넘어가면 12조 원 육박하게 된다. 내년에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친다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서 50조 원을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년쯤에는 시총 1위가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가 될 공산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호실적의 배경을 반도체 부문으로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레가시 반도체, 낸드, 그다음에 다른 D램도 다 이제 ASP 평균 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이번에 흥국증권도 11조 원이라는 영업 전망을 내는데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짚어주고 싶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2018년도 3분기를 기점으로 꺾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역시 지금까지 내년까지는 HMM 때문에 올라갈 거라 보지만은 사실 IT 분야에서는 잠깐 방심하면 추락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SK하이닉스 2% 넘게 오르면서 36만 1,0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뭐 이번 주에 횡보하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분기에는 계속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여전히 SK하이닉스를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긍정적인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조호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외신의 시각에서 한국 기업들 조망을 해보았습니다. 내일 또 더 유익한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히든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은 아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근절을 시키겠다,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슈퍼리치 금융전문가 주가 조작 사건 개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돈 많은 사람이 낍니다. 근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병원 원장, 그다음에 학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을 했고요. 대단하죠? 병원하고 학원 하여간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선수들이 껴야죠. 그게 이제 금융 전문가들입니다. 뭐 지점장, 운용사 임원, 뭐 사모펀드 전 임원 등등등. 자, 이런 사람들이 지난 1년 9개월 근 2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몇 달 하고 딱 빠지는 게 아니라요. 물론 뭐 작업하는 준비까지 하면 몇 년 걸리긴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해서 근 2년 가까이 주가 조작을 이게 되게 은밀하게 그러면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부당 이득액이 400억 원입니다. 근데 과징금이 80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 2배 정도 될 것 같다고. 이 정도 가지고 패가망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단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한 방식은 뭐 통정 매매, 가장 매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뭔가 거래를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이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고, 그러니까 수법 자체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아주 조근조근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밝히기가 어려웠겠죠. 어쨌든 그거를 이제 금융당국에서 잡아냈고요.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일단 계좌를 동결 해서 이제 얘네들이 주가 조작단이 돈을 이제 빼가지 못하게 딱 막아놨고요. 그리고 부당 이득액이 지금 400억 원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좀 2배 과징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대통령 얘기대로 패가망신이 되려면 다 공개를 해야죠. 어느 병원, 어느 원장, 어느 학원, 어느 원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말 망신을 아주 세게 당하는 게 패가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첫 사례가 앞으로 굉장히 경종을 울리지 않을까 없게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요즘에 시장은 무지하게 잘 가고 있는데 도대체 내 계좌는 왜 맨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보시면서 포모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이야라는 생각의 핵심이 이제 요거죠. 그 이유가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만 좀 주가가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 미국에서도 그대로 좀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사실 AI 관련주들이 빅테크들만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빅테크라는 게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 정도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코스피 한 달 수익률이 10.4%인데 이게 5.89%로 반토막이 난다라는 거고요. 하이닉스가 43%, 삼성전자가 18% 올라서 코스피의 상승률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배가 넘게 더 오른 거니까요. 시가총액도 하이닉스가 178조가 올랐고 삼성전자도 417조가 이제 좀 돼 있습니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봤을 때 코스피 전체에서 이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 뭐 사실상 뭐
오른 것도 다 두 회사고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도 결국 두 회사가 다 시가총액도 좀 올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조방원이 아무래도 맥을 못 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전체 코스피 시총 상승분의 56.7%를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보니까 하나오션, 그러니까 조선주의 뭐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1.6%,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의 대표죠. 1.4% 지난 한 달 동안 올랐고 HD 현대미포도 3% 정도 오르는데 그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방원전이라고 하는 이 네 개 주도주들 이게 올해 사실은 상반기 때 시장을 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반도체,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 뭐 바이오 정도 코스닥에서는 그 정도 외에는 사실은 뭐 볼만한 그런 종목이나 섹터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와서 이게 다른 데로 골고루 퍼지면 제일 좋은데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반도체 중심의 장세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챗GPT 품은 카톡 주가는 4.6%. 네이버 카카오 주가 한번 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이렇게 뭐 연일 사상 최고치에 비하면 초라하죠. 카카오 6만 3천 원대, 네이버 23만 1천 원대. 그러니까 오른 게 아니라 좀 오르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참 요즘에 이렇게 크게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뭐 그 카카오톡 전면 개편안까지 공개를 했는데 잠깐 오르다가 되돌림을 당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5% 가까이 좀 추락을 했습니다. 뭐 카카오가 발표한 개편안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강화하겠다는 거, 카나나를 이제 더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카나나를 통해서 뭐 일종의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결국은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알아서 이제 정보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구랑 카톡을 하고 있으면 그 대화 맥락을 파악해서 우리 주인님이 뭐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딱 알아서 주인님 요런 게 있어요라고 이렇게 뭐 이를테면 야 뭐 친구랑 점심 때 뭐 먹을까 이랬을 때 카나나가 딱 알아서 주인님 요즘에 매운 게 땡기시죠? 유명한 아주 매운 뭐 라면집이 있어요. 뭐 소개해주고 뭐 금액도 알려주고 뭐 이런 거죠. 되게 편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별로 안 먹힌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지금 모든 관심, 그다음에 수급의 매기가 사실 반도체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엣지 단에 소비자 단에서는 얻을 수 있는 효과다 보니까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 다 알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좀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에서 일단 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 결국 이제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엔 방문한 상황에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I죠. 그러면 이제 뭔가 국내에서 그거를 이제 앞단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 회사가 결국 이 두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이 두 회사가 결국은 주가가 지금 나중에는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는 않은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화장품 중에서도 넘버 2죠. 달바 글로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시원찮습니다. 이게 10만 원대 출발을 해서 23만 원, 뭐 그때 22만 원, 3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6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이게 그 박스권에서 16만 원대 초중반의 박스권에서 좀 계속 거의 한 2달 이상 지금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바 주가가 되게 APR을 뭐 능가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주춤한 이유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기대치만큼 안 나옵니다.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그다음에 증권사들의 그러다 보니까 전망치도 계속 좀 다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오버행 이슈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버행을 해서 물량이 나오면 시장에 나오기 전에 다 채가는 경우도 있는데 달바 글로벌들은 그대로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8월 22일에 195만 주 전체 물량의 16%가 풀렸고 11월 22일에도 또 한 129만 주 10%가 넘게 또 풀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 업계의 업황이 업황은 되게 좋은데
별로 시장에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이 AI 주처럼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이 별로 없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더 좀 힘든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달바글로랩이 3분기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걸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에 좀 관심을 기다리는 게 그나마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에이펙을 약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정말 이 요즘 굉장히 오늘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대담입니다. 우선 가장 뜨거운 현안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 만난다,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만 밤 사이에 이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가 또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흔드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뭐 잠깐 약간의 밀고 당기기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그건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리뷰를 한 번 더 한 거, 거기에 그렇게 이번에 아펙에서 만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네. 거기는 시간도 짧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진검승부는 내년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를 이번에 안 온다고 자꾸 한국 언론이 그렇게 잘못 쓴 거고요. 네.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전화하고 나서 거기서 아펙에서 만난다고 이미 오피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만나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지금 그 두 나라의 서로 입장을 보면 이게 그 걸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호 방문을 하겠다는 걸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아펙은 그것을 위한 징검다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진핑도 미국 가고 트럼프도 중국 간다고 이번 전화 통화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아펙에서 다 해결해버리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사이에 조율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짚어보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 사이에 서로 대화하지 않는 이제 세계 지도자, 이제 그 효과가 강성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이제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면 만나는 게 서로한테 유리하죠. 네, 이제 좀 의문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제 전화 직후에 우리가 만나기로 했다. 일단 아펙에서 만나기로 했었고, 내가 중국을 방문을 할 것이고 시 주석도 미국을 방문을 할 것이다.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주요한 의제들은 이제 내년께 제대로 다시 한번 좀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와전이 되어서 밤사이에 또 다시 한번 뉴욕 증시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었고요.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은 뭐 이제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한다면 뭐 무역 관세 협상, 이게 1차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관세 협상이 아니고 이게 히토리 광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그걸 양보를 해야 이제 얘기가 되는데 양보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번 이제 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서로 긴장을 관리하는 정도 수준. 네. 너무 타이트하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극적인 돌파구 기대 이것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뭐 방향이라고 하면은 만나서 우리가 다시 90일 또는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 네.
이제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리 문제하고 이게 페타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중국은 그 두 개의 카드를 넣는 순간에 미국과의 그 협상력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중국은 이게 뭐 AI 기술을 하고 반도체 기술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이걸 풀어준다는 것은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늘리기 때문에 이것은 단칼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그 작은 것을 마이너한 것을 성과라고 내걸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시 추후 협상한다. 만나서 다음번 만나서 얘기한다. 이렇게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반도체 그리고 이 히토리 공급망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가장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은요. 뭐 밤사이에 또 화웨이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만 이 엔비디아를 드디어 좀 따라잡겠다. 뭐 3개년 계획을 이미 뭐 이틀 전쯤에 또 새롭게 발표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서방 언론은 좀 코웃음을 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직까지 뭐 수율도 그렇고 성능도 이 발급만도 따라오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대체를 하겠냐 이런 분위기던데 이런 서방 언론의 이런 성능 평가 그대로 믿어도 괜찮을까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화웨이가 실제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보이지 않는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화웨이가 자회사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된 회사가 110개가 있어요. 네. 여기서 반도체 재료부터 소재 설계까지 다 하고 있고 지난주에 뭐 AI 인터커넥트인가 하는 컨퍼런스를 하면서 네. 거기서 화웨이가 2028년까지 AI 칩의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네. 거기에서 2028년의 로드맵의 결과는 보면 지금 H100의 4배 되는 성능의 AI 칩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뭐 이번 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자료 번역해서 나와서 그런 얘기고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화웨이가 개발한 칩들은 이미 H20 수준을 넘어섰고요. 네. H100 수준의 한 70에서 80% 성능까지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콘 마찬가지고 그런 정도 레벨인데 그 수율 이슈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수율이 30%가 안 되는데 그러지만 네. 중국은 반도체 회사들이 국가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수율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30% 수율 공장을 서방 세계 같으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못 돌리는데 중국은 공장 3개를 져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90%가 나오면 그걸로 물량을 채우는 것이고 네. 적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서방 세계가 계속적으로 중국은 AI가 안 되고 칩이 안 되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AI가 뭐 미국의 뒤통수를 칠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AI 칩을 막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서방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그 딥세크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냈다가 네. 이게 성능이 안 나왔어요. 근데 2주 뒤에 이것을 하웨이 칩을 썼는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선을 했더니만 벤치마크가 오픈 AI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얘들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칩을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향상하는 이 기술이 미국보다 월등히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칩까지 같이 고성능을 줘버리면 판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고성능 칩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제 중국의 AI 칩의 발목을 잡아서 발전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충격적인 게 이게 수율이 낮으면 그냥 많이 찍어내면 되고 이게 중국이라서 사실 이 적자를 국가가 다 떠안는 구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 역시 또 굉장히 좀 충격적이네요. 또 성능이 서방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마냥 나쁘지만도 않다라는 게 또 소장님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좀 큰 변수 속에서 이 중국 경제가 좀 놀라우리만큼 굉장히 또 시장 측면에서 잘 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이 거시경제 매크로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옵니다만 시장 흐름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이전과는 체질적으로 좀 달라졌다는 의미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양극화입니다. 네.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전통산업은 계속 나빠지고 첨단산업, 신산업, 서비스만 좋아지죠. 네. 중국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주가도 AI 반도체 플랫폼 얘들만 가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중국 증시가 왜 하방 경직성이 저렇게 강하냐 빠지질 않냐. 네. 그것의 핵심의 의미는 작년에 중국이 4월 달에 승건감독원이 뭐 신국 구조 뭐 이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네. 그 국유 기업들의 경영 평가 요소에 시가총액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시총이 빠지면 국유기업 회장님이
이제 목이 잘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업 전략을 중국은 아주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작년 12월, 금년 6월에 실적이 나오면서 그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시총 기준으로 보면 국유기업이 한 60%를 차지하는데 이 기업들이 주가 빠지면 안 되니까 자사주 사고 이제 이익 많이 내고 공시하고 이랬더니 이게 시장이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네. 최근에 중국 증시가 7, 8월에 이제 급등한 이유는 결산기 이후에 이게 국유기업들이 증시를 바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외국 기관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조금 주식을 샀더니 주가가 바로 30%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뭐 4년 동안 주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최근 2달이 이제 버블이냐, 그건 아직 버블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또 이런 구조 하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개미들 자금이 네. 증시에 뭐 아직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은행에 잠자고 있는 이제 예금이 그 시총의 한 30%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중국은 아마도 빅머니 무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세적인 강세가 미국하고 유사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재료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료가 지금 AI 반도체 플랫폼 빅테크는 이게 미국 다음번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뭐 평가를 못 받았죠. 그래서 그것의 재평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증시는 아마도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아마 당분간은 지속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중국 경제의 하방 경직성을 담당하는 그런 한 축이 이제 중국판 밸류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제 구조인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약간 밸류업이 권장 수준에 머물렀지만 중국은 한층 더 약간 매운맛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강제로 나의 그런 어떤 생명줄이 달려있는 그런 밸류업이니까요.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이 추가적으로 이 구조, 이번에는 신국 구조였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 2014년경에 이미 한 10년 전에도 국 구조가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도 상당히 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중국은 5년 때마다 2005년, 2015년 그리고 2020년 주가가 다 폭등하는데 네. 지적하신 그게 바로 2014년에 옛날 구조를 만들고 나서 주가가 폭등했던 경력이 있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점은 이것은 이게 과거에는 기관 자금을 동원해서 주가를 올렸다고 하면 지금 중국은 이게 국유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바치고 거기에 이제 기관들이 플러스업을 하는 이런 구조 변화가 사실은 있는 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뭐 중국판 밸류업이라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중국은 이건 국가 명령이고 네. 우리는 기업의 자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하방 경직성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데 그럼 왜 올리냐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네. 중국이 부채가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돼요. 그러려면 증시가 일단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중국의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많은 AI라든지 반도체들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계속 지원할 수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코스닥 그래서 이 거추장반을 통한 증시 자금 조달 네. 그 테크 기업들에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4년 동안 빠졌던 주가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시장이 30, 40% 올라가면 주가가 뭐 2배, 3배 올라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같으면 그 중국의 증권감독원이 CSRC가 이 정도 올라가면 바로 규제가 들어오는데 지금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아직은 뭐 충분하지 않다. 저 정도는 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도 금년 하반기 내년 초에 아마 중국의 AI 칩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뭐 폭등했던 컴브리컨 같은 네. 그런 회사들이 대거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산업의 육성,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전사를 키우는 한 수단으로 커추앙방 같은 코스닥을 그걸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제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 급등에도 아마 감독 당국이 보고만 되고 관찰만 하고 있는 건 바로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중국 기업들이 뭐 국가 돈으로 적자를 메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중국은 약간 좀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미국 기업들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하드웨어 이쪽에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또 미국 측은 그대로 기업들이 그걸 부담을 하는 구조다 보니 이런 기업의 성장세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추가로 드네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AI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렇게 선진국이 기술을 봉쇄해서 오히려 상대국의 자립을 도왔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반복이 됐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저는 좀 비슷한 흐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뭐 그것들은 이제 살아남은 자만 뽑으니까 그런 거고 죽은 놈이 9명이고 산 놈이 1놈이니까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AI 전쟁에서 중국한테 미국이 패했다 이건 좀 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미국하고 붙으면 다 죽는데 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중국이 대단하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제재 역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AI 칩을 개발한다?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뭐 제대로 엔비디아를 벤치마킹해서 한다는 거 안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중국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세계 2대 경제권 그리고 인구가 이게 한국의 28배 되는 나라가 칼 한 자루만 갈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죠. 오로지 시간의 문제일 뿐.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의 추격 속도가 무지 빠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점 하나는 이것이 하드웨어가 약한 것을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네. 이게 목숨을 걸다 보니까 미국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다른 점인데 그래서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중국이 저런 정도로 봉쇄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기업은 없어요. 네. 세계 국가는 없는데 중국은 여전히 이제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주목을 해봐야 되고 만약 이걸 뚫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면 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넘으려면 반드시 반도체 국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AI 칩에 뭐 가장 중요한 이제 메모리 쪽을 공급하는데 이것도 얘들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중국의 굴기가 미국하고 전쟁에 박수 치면서 뭐 이게 볼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한테 치명적인 위협으로 올 수 있다는 거를 네. 그걸 정말로 심각하게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AI를 갖고서 누가 문제 빨리 풀고 답안 빨리 넣어 그림 빨리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속도가 빠르냐를 하는데 중국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AI에 모든 AI 플러스 산업을 접합시키는 데다가 여기다 포커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갖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숨을 걸어요. 네. 근데 이것도 또한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우리가 모든 제조업에서 중국과 지금 경쟁인데 중국이 미국한테서 30% 지금 관세를 받고 있는데 이거 30% 어떻게 넘을래? 네. 뭐 불 끄고 종이 아껴 쓰고 일도 한다고 세계를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 전략을 모든 산업에 AI를 붙여서 원가를 50% 떨어뜨린 전략으로 갑니다. 네. 그럼 거기서 30%를 커버하더라도 20% 남는 전략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한테는 큰 협인 것이 제조업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 경쟁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AI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서 제조업의 경쟁이 높아지면 그 타격은 한국이 받게 되죠. 네. 그 리스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뭐 한쪽의 공급망에만 안착이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의 공급망에도 같이 좀 이제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함께 해봐야 하는 그럴 필요성이 또 같이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중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AI 전체에서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어떻게 레버리지 잘 걸 거냐 그거를 잘 우리가 연구하고 또 협력의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밤사이에 또 엔비디아 강하게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AI 인프라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강해진 가운데 특히나 중국의 현재 입지와 실제 상황들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